랄프 파인즈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유목민적인 예술가 가문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감수성과 지적인 연기 토양은 바로 이러한 독특한 가정 환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으며 부모님의 직업적 특성상 이사를 매우 자주 다녔습니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잦은 전학으로 인해 늘 새로운 아이나 이방인으로 지내야 했던 경험은 랄프에게 타인을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캐릭터의 내면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배우의 자질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6남매 중 장남인 랄프를 포함해 동생들 조셉, 매그너스, 마사, 소피, 제이콥 모두가 현재 영화감독, 배우, 음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집안 전체가 예술 공동체와 같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어머니를 우리 모두에게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심어준 폭풍 같은 존재라고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소설가이자 화가였던 제니퍼 래시.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첫 소설 더 버리얼을 발표하며 문단에서 제2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14번이나 넘게 이사를 다니는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도 집안 곳곳을 책과 그림으로 채우고 자녀들이 연극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농부였던 마크 파인즈는 후에 사진작가로 활동합니다. 영국의 유서 깊은 성과 저택, 박물관 등을 촬영하는 건축 인테리어 사진 분야에서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영국의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을 보존하는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의 공식 사진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우리 가족에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은 항상 커다란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문득 그 슬픔이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아일랜드 서부의 웨스트 코크와 킬케니에서 보낸 시간은 파인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친 자연과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서와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며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채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학교 세인트 키어런스 컬리지를 다니기도 했으나 이 학교의 엄격한 규율보다는 집안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의 인격 형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역시 아일랜드 워터퍼드에 있는 퀘이커교 계열의 유타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어 예술적 기질이 풍부했던 파인스에게는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다시 영국 솔즈베리로 돌아와 비숍 워즈워스 학교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 학교는 그가 화가의 꿈을 꾸며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연기를 접하게 된 중요한 곳입니다. 랄프 파인즈는 학교 연극 작품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로버트 볼트의 사계절의 사나이에서 크로멜 역을 맡았고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헛수고에서는 비론 역을 연기하며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즈가 처음부터 배우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첼시예술대학에 진학해 미술을 전공하며 화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미술 공부를 하던 중 자신이 정적인 캔버스보다 인간의 감정과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는 1년 만에 자퇴하고 왕립연극 학교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작 시녀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파인스는 이 그림을 연구하며 캔버스 속 인물들을 화폭 위의 형상이 아니라 무대 위의 캐릭터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술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그는 정적인 캔버스보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기에 더 큰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첼시 예술대학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작 시녀들은 파인스가 첼시 예술대학 시절 캔버스 안의 인물들을 피사체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배우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 자신의 작업실을 배경으로 공주와 시녀들, 난쟁이, 그리고 거울 속에 국왕 부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관찰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가 마치 그림 속의 주인공, 곧 국왕 부부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파인스는 이 그림의 구성원들을 보며 이들은 정지된 화폭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동선과 감정을 가진 배우들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림을 재해석하는 대신 그 인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 중앙의 마르가리타 공주를 중심으로 배치된 시녀들, 왼쪽에서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 있는 화가 벨라스케스 자신,
그리고 배경의 거울 속에 비친 국왕 부부의 모습까지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파인스는 이 복잡한 구도와 인물들의 시선 처리를 연구하며 화가로서의 관찰이 아닌 배우로서의 감정적 몰입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는 17세기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벨라스케스는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특히 시녀들에서 보여주는 공주의 모습은 초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는 펠리페 4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 친혼이 잦았던 당시 왕실 분위기 속에서도 매우 영특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5세에 결혼하여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났으나 잇따른 출산과 유산 끝에 2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랄프 파인즈가 미술학도 시절 이 그림을 재해석하며 주목했던 지점도 바로 이 공주와 주변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역동성이었습니다. 정지된 그림 속에서 공주를 향한 시녀들의 보살핌, 그리고 거울 속 부모를 의식하는 듯한 공주의 미묘한 표정 등에서 연극적인 서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파인즈가 진학한 왕립연극 학교는 셰익스피어 극을 비롯한 고전극 연기에 매우 엄격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RADA는 이미 완성된 스타를 뽑는 곳이 아니라 3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원석을 찾습니다. RADA는 오디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테스트합니다. 심사위원이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자기 컨셉을 버리고 즉각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 대본 이면의 의미를 탐구하고 캐릭터의 심리를 분석할 줄 아는가? 주 40시간 이상의 고강도 실기 수업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 랄프는 졸업 당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되는 켄달 레벨을 수상하며 일찍이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교수진과 동료들은 그의 철저한 대본 분석과 성실함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이 켄달 메달은 영국의 전설적인 연극 배우이자 제작자였던 매지 켄달 여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왕립연극 학교는 안토니 홉킨스, 앨런 릭먼과 더불어 랄프 파인즈를 학교를 빛낸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중 한 명으로 항상 공식 웹사이트와 홍보 자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졸업 직후인 1985년 리젠트 파크 오픈에어 시어터에서 시비아의 커리오 역, 한여름 밤의 꿈의 요정왕 오베론의 시종인 거미줄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파인즈는 이듬해 한여름 밤의 꿈에서 라이센더 역을 맡으며 주연 배우로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 로미오 역을 맡으면서 파인즈는 차세대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로 완전히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랄프 파인즈는 수려한 외모와 더불어 왕립연극 학교에서 다져진 정교한 발성으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의 성공 덕분에 그는 이듬해 영국 최고의 극단인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에 입단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리젠트 파크 공연에서 랄프 파인즈의 상대역인 줄리엣은 배우 세라 우드워드가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야외 극장의 매진행렬을 이끌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리젠트 파크 오픈에어 시어터는 런던의 유서 깊은 왕실 공원인 리젠트 파크 안에 퀸 메리즈 가든에 위치한 야외 극장입니다. 울창한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지는 풍경이나 밤하늘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랄프가 로미오 역을 통해 보여준 열정적이면서도 고뇌하는 젊은이의 이미지는 이후 그가 맡은 복잡하고 어두운 캐릭터들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에 빠진 소년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살인자로 다시 절망적인 연인으로 변해가는 로미오의 감정선은 랄프가 연기한 잉글리쉬 페이션트나 햄릿에서의 심도 깊은 연기로 이어집니다. 랄프는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에 입단하여 헨리 6세, 이여왕 등에서 활약하며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랄프 파인즈가 보여준 헨리 6세는 유약하지만 고결한 성품을 지닌 국왕의 모습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리어왕에서 글로스터 백작의 사생아인 에드먼드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공연은 니콜라스 아이트너가 연출했으며 랄프 파인즈는 야망의 찬악역 에드먼드를 인상적으로 소화하여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랄프 파인즈의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그가 왜 그토록 고독하고 지적인 캐릭터나 복합적인 내면을 가진 인물을 잘 소화하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랄프 파인즈의 행보를 보면 로미오 같은 낭만적 비극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권력의 비극인 코리올라누스나 리처드 3세로 나아가는 흥미로운 궤적을 그립니다.
랄프는 코리올라누스에서 주인공인 가이우스 마르티우스 코리올라누스 역을 맡았습니다. 알메이다 극단의 제작으로 조너선 켄트가 연출했습니다. 당시 파인즈는 오만하면서도 비극적인 로마의 장군 코리올라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결함 있는 영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랄프는 루퍼트 굴드 연출의 리처드 3세에서 리처드 3세 리처드 글로스터 백작 역을 맡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악역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고 복잡한 리처드 3세를 랄프는 특유의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소화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랄프는 리처드 3세 특유의 신체적 특징, 구분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권력을 향한 냉혹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집착을 강렬하게 연기하여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1993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치 장교 아몬 괴트 역을 맡아 악의 평범성을 소름 끼치게 묘사했습니다. 이 역할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95년에는 브로드웨이 연극 햄릿으로 토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연극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국 배우가 브로드웨이에서 햄릿 역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역사적인 기록 중 하나입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벨라스코 극장에서 공연한 이 작품은 조너선 켄트가 연출하고 프란체스카 애니스가 거트루드 역을, 타라 피츠제럴드가 오피리어 역을 맡았습니다. 랄프는 햄릿의 내면적인 고뇌뿐만 아니라 극도로 예민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위험한 햄릿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는 고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대사 하나하나에 실린 지적인 깊이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햄릿 공연을 계기로 랄프와 프란체스카 애니스는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여 11년간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영국 연극계의 파워 커플로 큰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는 잉글리쉬 페이션트에서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알마시 백작 역을 맡아 두 번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멜로 배우로서의 깊이도 증명했습니다. 2005년부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 역을 맡아 전 세계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분장 속에 가려진 차가운 눈빛과 특유의 목소리 연기로 최고의 빌런을 탄생시켰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볼드모트를 소리 지르는 악당이 아니라 조용하고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랄프 파인즈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 볼드모트로 완벽하게 변신했다는 점은 팬들에게 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재미있게도 랄프 파인즈는 볼드모트를 연기할 때 셰익스피어 비극의 인물들, 리처드 3세나 코리올라누스 등이 가진 오만함과 고립감을 투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갈망하지만 결국 스스로 파멸해가는 점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무슈 구스타브 역을 맡아 정극 배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완벽한 코믹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파인즈가 맡은 무슈 구스타브 역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코믹하고도 우아한 변신으로 꼽힙니다. 수다스럽고 완벽주의자이며 로맨틱한 호텔 지배인 무슈 구스타브는 매우 격조 높은 문어체 문장을 구사하다가도 당황하거나 화가 나면 순식간에 아주 찰진 욕설을 섞어 뱉어냅니다. 파인즈는 이 간극을 특유의 리듬감 있는 발성으로 소화해 캐릭터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랄프 파인즈는 코미디 장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증명하며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처음부터 구스타브 역에 랄프 파인즈를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파인즈가 가진 정교한 연기 타이밍과 지적인 위트가 감독 특유의 대칭적이고 인형의 집 같은 미장센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리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파인즈는 배우를 넘어 감독으로도 활동하며 코리올라누스, 인비저블 우먼, 화이트 크로우 등을 연출했습니다. 영화 인비저블 우먼은 그가 배우를 넘어 연출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힌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와 그의 숨겨진 연인이었던 넬리 터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랄프 파인즈가 찰스 디킨스 역을 맡았고 펠리시티 존스가 넬리 터넌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어린 무명 배우 넬리 터넌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보이지 않는 여자로 숨겨두어야 했던 비극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를 다룹니다. 영화 화이트 크로우는 랄프가 연출한 세 번째 장편 영화로 전설적인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의 젊은 시절과 그의 극적인 망명을 다룬 작품입니다. 연출가로서의 랄프 파인즈는 이 영화를 통해
예술적 자유를 갈망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매우 정교하고 품격 있게 그려냈습니다. 랄프는 이 영화에서 누레예프의 스승인 푸시킨 역으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발레리노 출신 배우 올렉 이벤코가 누레예프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1961년 소련의 키로프 발레단이 파리 공연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발레단 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통제 불가능한 성격이었던 누레예프가 서구 사회의 자유로운 예술 세계에 매료되고 결국 공항에서 극적으로 망명을 선택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을 영화 화이트 크로우에서 그립니다. 랄프 파이즈는 쉰들러 리스트의 아몬 괴트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역사적, 판타지적 악역을 맡을 때 나쁜 놈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악인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그들만의 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캐릭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찾아내어 관객이 그 악역에게서도 기이한 동질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만듭니다. 랄프 파이즈는 영국의 정통 고전 연극에 뿌리를 둔 배우로 그의 연기관은 지적인 분석과 심리적 복합성 그리고 언어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넘어 그 인물의 윤리도덕적 모호함과 내면의 고통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출신답게 파이즈는 대본에 쓰인 단어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사를 함부로 고친다고요? 안 됩니다. 대사를 함부로 삭제한다고요? 안 됩니다. 그는 현대극이나 영화에서도 셰익스피어 비극을 다루듯 문장 사이의 호흡과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는 촬영 전 대본을 수없이 읽으며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적인 배우의 전형입니다. 파인즈의 연기는 크게 감정을 터뜨리보다 고요함 속에서 전해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감정은 터뜨리는 게 아니다. 파인즈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잉글리쉬 페이션트나 더 리더에서 보여준 절제된 슬픔은 그의 전매 특허와도 같습니다. 랄프 파이즈를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린 운명적인 작품이 잉글리쉬 페이션트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지적인 섹시함과 비극적 로맨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과거 장면에서는 배우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맡은 유부녀 캐서린과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 파멸해 가는 헝가리 귀족 알마시 백작 역을 연기합니다. 사막을 탐험하는 헝가리 귀족으로서 오만할 정도로 냉철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다가 캐서린을 향한 열망이 터져나올 때에 그 위태로운 눈빛은 관객을 압도합니다. 현재 장면에서는 전신화상을 입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영국인 환자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특수 분장 속에서도 오직 목소리와 호흡 그리고 유일하게 드러난 눈동자만으로 고통과 후회,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영국인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사인 한나는 배우 줄리엣 비노슈가 맡았습니다. 안소니 민겔라 감독은 랄프 파이즈가 가진 정적인 고요함 속에 감춰진 폭발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파인즈는 대사보다 침묵과 미세한 떨림으로 알마시의 복잡한 내면을 그려냈고 이는 영화의 서사적인 깊이를 더했습니다.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랄프 파인즈의 필모그래피에서 지적인 고뇌와 침묵의 무게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준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15세 소년 마이클과 케이트 윈슬렛이 역할을 맡은 36세 여인 한나의 강렬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나치 전범 재판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과 도덕적 딜레마로 확장됩니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데 랄프 파이즈는 성인이 된 마이클 역을 맡아 극의 중심을 잡습니다. 소년 시절의 뜨거웠던 사랑은 지나갔지만 그는 법학도가 되어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 선 한나를 목격합니다. 랄프 파이즈는 한나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종신형을 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겪는 무력감과 복잡한 죄책감을 오직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로 그려냈습니다. 한나는 재판 중에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결국 종신형을 받습니다. 영화 더 리더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한나 슈미츠는 현대 영화사에서 논쟁격이면서도 복합적인 여성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한나 슈미츠는 전쟁 범죄자라고 부역자라고 그러면서도 전쟁 피해자라고 하지만 궁극에는 무지와 수치심이 빚어낸 비극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랄프 파인즈는 잉글리쉬 페이션트에서도 그랬듯 과거의 기억에 저당 잡힌 남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더 리더에서도 그는 한나의 죄를 증오하면서도 그녀를 사랑했던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도덕적 고뇌를 품격 있게 연기해냈습니다.
파인즈의 절제미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오히려 빠른 대사와 과장된 몸짓의 코미디로 변주되며 그의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습니다. 변신은 배우의 숙명입니다. 변신하지 않는 배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화 배우이기 이전에 철저한 무대 배우입니다. 매년 무대 연기를 병행하며 관객과의 실시간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한 인터뷰에서 연기는 인간 존재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태도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배우들의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랄프 파인즈의 연기는 과장된 몸짓보다는 정적인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로 유명합니다. 그는 영화는 인간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예술이며 생각과 감정은 얼굴 위에서 처음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 시절부터 다져온 연극적 토대는 그의 연기관의 뿌리입니다. 그는 연극은 관객 앞에서 매일 밤 새롭게 성장하며 그 소통의 파동 속에서 배우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화 촬영 중에도 연극적인 엄격함과 규율을 유지하며 반대로 연극 무대에서는 영화적인 섬세함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랄프 파인즈가 1999년 그의 연기 인생에서 영화 선샤인으로 이슈트반 사보 감독과의 만남은 그의 연기 철학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파인즈가 정교하게 준비해온 연기를 보고 사보 감독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된 감정이군요라고 평했습니다. 이 조언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는 미리 설계한 매끄러운 연기보다 현장에서 다른 배우 혹은 감독과의 신뢰 속에서 찰나에 발생하는 가공되지 않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그는 버진 모먼트라고 부르며 연기의 정수로 꼽습니다. 사보 감독은 배우의 얼굴이 곧 영화의 풍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파인즈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는 배우가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야 한다면 사보 감독은 카메라가 배우의 뇌세포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인즈는 굳이 감정을 표현하려 애쓰지 않아도 캐릭터로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존재하기만 하면 카메라가 그 내면을 투과해 보여준다는 스크린 연기의 경제성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순간 연기 트레이너 스텔라 애들러가 감정은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다라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감정에 집중하는 대신 대본 속 주어진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상황이 진실하게 받아들여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랄프는 인터뷰에서 배우의 피부는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환상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외모를 바꾸는 메소드 연기를 넘어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는 물리적인 과정 자체가 자신의 본래 자아를 지우고 캐릭터의 영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제의적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할리우드 톱스타가 된 이후에도 파인즈는 꾸준히 무대로 돌아갑니다. 파인즈는 영화 제작 과정은 배우에게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극은 관객과 직접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매일 밤 연기를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스콰이어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연기가 가장 멋진 점 중에 하나는 감독이나 동료 배우와의 신뢰와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앙상블 상황에서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지만 연기할 때만큼은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니콜 키드먼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인즈는 사보와의 작업을 통해 큰 몸짓이나 화려한 대사보다 가만히 멈춰 서서 상대를 응시하는 정적 속에 얼마나 거대한 드라마가 담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슈트반 사보는 랄프 파인즈를 기술적으로 완벽한 배우에서 영혼이 투명하게 비치는 배우로 진화시킨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보 감독은 인간의 얼굴을 가장 위대한 영화적 영토라고 불렀습니다.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클로즈업입니다. 사보 감독은 촬영장을 배우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탁월했습니다. 파인즈는 배우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동료 배우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실이 나온다는 앙상블의 가치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도 연기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현장에서의 완벽한 개방과 신뢰라고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영화 선샤인은 랄프 파인즈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야심차고 도전적인 작품이자 그의 연기관이 완성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선샤인은 헝가리의 거장 이슈트반 사보 감독과 협업하여 헝가리 유대인 조넨샤인 가문의 3대에 걸친 비극적인 대서사시를 그려냈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이 영화에서 1인 3역,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역을 모두 맡아
약 3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존 앤 샤인 가문의 역사를 온몸으로 관통합니다. 일대 이그나츠 존 앤 샤인, 제국주의 시대의 판사로서 체제에 순응하며 소르스로 성까지 바꾸지만 결국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입니다. 파인즈는 그의 강직함 뒤에 숨은 고뇌를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대 아담 소르스, 펜싱 금메달리스트로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파인즈는 실제 펜싱 선수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해 혹독한 펜싱 훈련을 거쳤으며 자존감과 처절한 몰락을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3대 이반 소르스, 전쟁 후 공산당 간부가 되었다가 가문의 진실을 마주하는 인물로서 앞선 두 세대의 고통을 목격하고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긍정하는 내면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이 영화를 통해 각기 다른 시대적 고민과 성격을 가진 세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했으며 그 공로로 유럽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존 앤 샤인 가문의 파란만장한 연대기를 한 배우의 얼굴로 관통해 보여준 연출적 선택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파인즈가 준비된 감정을 버리고 찰나의 진실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사보 감독은 새 인물을 연기할 때 수염이나 가발과 같은 외형적인 분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신 배우의 눈빛과 생각의 속도만으로 인물의 차이를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노인역이라고 하여 지팡이를 꼭 짚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인즈는 관객에게 분장한 배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 인물의 심리적 유전자가 어떻게 다르고 또 닮아 있는지를 관통하는 내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대 아담 소르스로 변신한 장면에서 보여주는 펜싱 대결은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랄프 파인즈는 동작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펜싱이 아담에게 스포츠만이 아닌 사회적 생존과 명예를 뜻한다는 점을 연기에 넣어냈습니다. 펜싱 마스크 뒤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보다 불안한 정체성을 더 강하게 내비치며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선샤인은 개인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어떻게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다룹니다. 파인즈는 이 작품을 통해 배우는 시대를 대변하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시선의 변화를 통해 그는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연기로 답했습니다. 랄프 파인즈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선샤인은 저에게 연기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준 학교였습니다. 3명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은 진실은 입 밖으로 나오는 대사가 아니라 침묵하는 순간의 눈빛에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선샤인에서의 2일인 사역 연기는 랄프 파인즈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극단적인 캐릭터를 맡으면서도 그 안에 인간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